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매클론의 매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제 매클론이 분석한 매체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1문단에서는요, 새로운 매체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매클론이. 자,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이 매체라는 것이요, 어떤 작용을 다른 곳으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물체나 수단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사전적 정의가 나왔어요. 매체, 참, 매체요. 이에 따르면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그죠? 우리 귀에 전달하는 공기, 또 음성의 정체를 분석하도록 뇌에 전달하는 귀, 이런 것도 일종의 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 역할을 하는 공기와 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본 매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를 가능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매개체라는 것은 둘 사이에 어떤 일을 맺어주는 게 이제 매개체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매체라는 거죠. 그런데 매체학자인 마셜 매클론은 매체에 대한 이러한 기존 인식, 자, 기존 인식, 그러니까 매체를 매개체로 보는 인식, 요겁니다. 그죠? 예. 이것은 매체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거다. 피상적이라는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외면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상적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거죠. 수박 겉핥기식이다 이거입니다. 피상적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그는 매체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작용을 유발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활용되기는 합니다. 인정을 한 건 이거예요.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작용을 유발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활용되게 만든 것이 매체다. 활용이란 말은 잘 이용한다, 사용한다, 잘 운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매개 도구가 아니다. 단순한 그런 매개 도구가 아니다.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클론의 새로운 매체의 개념이 바로 여기 있는 거네요. 그래서 매체는 의사소통이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수단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단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는 연설이나 편지처럼 직접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과 글뿐만 아니라 간접이라는 건요, 중간에 무엇을 거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옷이라든가 집, 과학, 철학, 회화, 음악 이런 것들도 전부 매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는데 활용만 된다면, 그죠? 의미를 전달하는데 활용만 된다면 자동차도 되고 기차도 되고 모든 것들이 매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매체보다는 훨씬 더 넓은 뜻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가 결정되고 인식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까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매클론이. 자, 그럼 매체는 뭐냐? 매체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건요,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거나 경고하기 위해서 보내는 전원입니다. 전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에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 담겨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매클론의 매체관이 아주 단적으로 잘 드러난 표현이 바로 뭐다? 매체는 메시지다. 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 있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어때요? 인간의 사고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거.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인간은 어때요? 기계 문명에 지배받는다? 아니죠. 바로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 질서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3번. 인간의 감각적 활동이 점점 둔화된다? 아니죠. 둔화되는 게 아니라 감각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그렇죠? 간접적인 것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어때요? 메시지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 이 빨라지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의 사고와 인식 체계, 인간관계, 사회 질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구성 요소, 즉 인식의 사고, 인간의 사고, 인식 체계,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어때요? 이 필연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매체가 사라진다?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단지 지금 얘기했지만 인간과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불러온다. 뭐 여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시험 보기 전에 매클로운이 매체가 변하면서 뭐가 변하느냐? 이 네 가지. 인간의 사고, 인식 체계, 인간관계, 사회질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매체가 달라지면요, 콘텐츠가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매체 자체를 아무런 내용도 갖지 않은 중립적 도구라고 보는, 그죠? 단지 매체를 매개체로만 보는 이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매체론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오류다, 오류. 그러니까 그릇돼서 이치에 어긋난다, 에러다, 이거 에러.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지적이라는 건요, 잘못을 콕 집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손가락질 있죠? 지적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클로우는 기존 매체론이 어떤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냐? 바로 그것은 나왔죠. 기존 매체론이 매체 자체를 아무런 내용도 갖지 않은 그런 중립적인 도구, 단순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 오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기존 매체론에서는 콘텐츠를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와 지식 등으로 한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콘텐츠를 담기에 적절한 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매클로우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담고 있는, 음식은 이제 콘텐츠고요. 그릇은 매체입니다. 매체. 그래서 즉 콘텐츠를 담고 있는 매체 자체가 지닌 의미, 이 자체의 의미를 주목한 겁니다. 그렇죠? 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컨텐츠를 담기에 적절한 매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매체는 어떤 것이 컨텐츠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중요하죠. 매체에 의해 컨텐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매체는 능동적인 역할이 크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매클론이. 자, 예를 들면 여기까지 들어주네요. 편지지에 만약에 인쇄되어 전달된 사랑한다라는 글을 읽을 때 하고 감미로운 음악 있죠, 여러분. 음악과 함께 휴대전화로 전달된 사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읽을 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거죠. 두 매체를 통해 전달한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의미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 매체에 따라 인쇄 매체와 또 음악과 휴대전화로 온 이러한 영상 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콘텐츠 해석에 활용되는 이 감각의 종류도 어때요? 정도가 다르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매체 사용자가 받게 될 감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메시지라도 매체가 달라지면 해석에 사용하는 감각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단지 시각적인 이미지만 있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청각적인 이미지와 시각적인 이미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감각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또 감동도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매클로우는 바로 이런 이유로 매체가 달라지면 콘텐츠가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매체와 콘텐츠가 어떤 연관성을 지닌다고 파악하냐면 매체가 달라지면 콘텐츠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체가 달라지면 콘텐츠가 달라진다. 그럼 뭐야? 매체의 의미가 자체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의 의미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말보다 매체다. 너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선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선문단에 가시면 이제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인식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네요. 자, 매클로우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 우리의 인식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표 문자와 상형 문자는 동일한 정보죠.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다른 매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 문자와 상형 문자를 다른 매체로 보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동일한 정보라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표 문자는 뭡니까? 소리 글자입니다. 소리 글자. 그러니까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그 지시 대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저 추상적이라는 건요, 관념적이라는 표현인데요.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 갖추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문학 시간에 특히 시 공부하실 때 꼭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정리를 하세요. 관념적인 것을 구체화한다라든가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고 시각화한다, 이런 말들 많이 보셨죠. 이런 단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이 추상적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상형 문자는, 자, 상형 문자는 뭡니까? 물건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원형과의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문자가 바로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그림 글자입니다. 그림 글자. 소리 글자와 그림 글자의 차이점이에요. 도상이라는 거는 종교나 신화적 주제를 표현한 미술 작품에 나타난 인물 또는 형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상처럼 지시 대상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관련,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사성이라는 거. 원형과의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식 체계의 측면으로 볼 때 표현 문자는 어떻다? 기호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의 의미가 어떻다?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기호와 의미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우리 여러 번 보셨죠? 언어의 그 특성 중에 언어의 자의성 있지 않습니까? 자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의성의 반대말은 또 뭐가 있죠? 예, 필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필연성. 그러니까 필연적이지가 않고 관계가 없는, 그죠? 그죠? 임의적으로 만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과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영어에서는 애플이라고 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부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리라는 의미가. 그래서 소시르 언어학자가 나왔네요. 이 소시르의 주장처럼 알파벳, 우리 표현 문자의 대표적인 알파벳인데요. 이 언어 체계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리돼 있다. 괴리. 그렇죠? 그래서 상형 문자는 반대로 어때요? 그림처럼 나름대로 대상을 재현했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또 현실 세계와 조응한다. 그러니까 조응한다는 얘기는요, 딱 대응하고 상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상형 문자는 매체로 인식된 세계와 표현 문자라는 매체로 인식된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인식 체계가 달라지는 사례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왠지 시험에 변형돼서 나오면 많이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세요. 이런 점에서 매클론은 매체가 달라지면 곧 우리 인식 체계도 달라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셨죠? 문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만약에 문자로 인식하는 현실적인 동일하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표현 문자는 기호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의 의미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또 상형 문자는 어떻다? 지시 대상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조응되거나 대응되거나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 문자의 종류에 따라 인식된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종류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또 매클로어는 매체의 변화가 우리 인식 체계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가 바로 조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첫째 번장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매클로는 매체가 변화함에 따라 인간의 사고, 인식 체계, 인간관계, 사회 질서가 바뀔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지금 인식 체계를 지금 두 번째 공부한 거고요.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인간의 사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네 번째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한 뭐가 나오는 매체의 변화가 의사소통 체계가 변경이 되고 또 사회 질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다 이야기했죠. 인식 체계라든가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 등이 바뀔 수 있다. 요 1문단을 지금 풀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나머지 문단들이. 자, 그러한 그 전체적인 구성 흐름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께서 요약할 때 또 시험 보실 때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클로우는 자신의 저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매출을 기술과 동의어처럼 사용했다. 그러니까 매체는 곧 기술이다 이 말이 되네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 구조가 나타나는 것처럼 어떻다? 매체의 변화가 의사소통 체계를 바꾸고 사회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클로우는 미래에 어떤 매체가 등장할 거 예상했다. 예상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사회 질서, 의사소통 체계가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미래에 어떤 매체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곧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어떻다?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가시면요. 전화라는 거 있죠. 우리 친숙한 이 전화. 여러분들이 휴대전화 많이 이용하실 텐데 이 전화라는 기술, 곧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일반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막 전화가 걸려와요. 그리고 하급 회사원들은 관리 자리를 비운 식사 시간에만 전화를 피할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퇴근 후에도 전화가 와요. 정말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달프네요. 그렇죠? 전화로 인해서 오히려 사생활이 위협받게 되고요. 의사소통 체계하고 사회 구조가 완전히 일방 전달식으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화가 생기면서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매클로우는 전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사소통 체계라든가, 자, 요거 의사소통 체계, 또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라는 매체 자체가 어떻다? 사회적 의미를 갖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회 질서와 의사소통 체계를 의미하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오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문단. 그래서 매체를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또 분류를 했네요. 매클론이. 자, 보세요. 자, 매체를 크게 이제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이제 구분했습니다. 한 미디어라는 건요, 고밀도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미디어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정보의 전달량은 풍부하지만 수신자의 참여도는 낮은 미디어를 이제 한 미디어라고 합니다. 고밀도라는 건 뭐예요? 무수히 많은 정보가 어때요? 집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약. 그래서 여기서 고밀도라는 것은 정보로 가득 찬 상태, 이 얘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집약하며 또 고밀도의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뭐다? 한 미디어다라고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쿨 미디어는 뭐냐? 정보의 양이 빈약해요. 그래서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수용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거죠. 자, 한 미디어와는 반대입니다. 대조돼요, 대조. 주어진 정보의 양이 적어요. 두 미디어는 어떻게 돼요? 수신자가 정보에 관여하는 방식과 태도에 의해서도 구분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수신자가 주어예요. 정보에 관여하는 방식 또 태도에 의해서 구분되는 겁니다. 자, 정보의 양과 또 정보에 관여하는 방식, 태도,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분 기준을 아셔야 돼요. 한 미디어는 뭐냐?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돼버려요. 수동적인. 그러니까 뭡니까? 이 수신자의 태도는 수동적인 것이죠. 한 미디어의 정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반면에 이제 쿨 미디어는 어떠냐?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신자는 고도의 인지 능력, 그렇죠? 알아내려고 하는 이 인지 능력이 발달되고 또 집중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족한 정보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추론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쿨 미디어고 또 고도의 인지 능력이 필요하면서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쿨 미디어의 정보를 수용하는 능동적인 수신자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구분을 단지 이 용어들의 차이점을 확인하시면서 비교 대조를 하셔야 선택지에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빠르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미디어는 수신자가 주어진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수신한단 말이에요. 쿨 미디어는 수신자가 능동적으로 어때요? 정보 전달에 개입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보를 생성하기도 하고 여기에 또 참여합니다. 생성하는데 참여해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주어진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구조라면 이건 한 미디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쿨 미디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한편 이제 매클로우는 의사소통 구조를 외파적 구조와 내파적 구조로 또 구분했네요. 구분이 지금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기준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의사소통 구조를 나눈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독해하실 때. 자, 외파는 뭐냐? 외파. 폭발의 진원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원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바깥으로 막 터져 나가는 게 외파죠. 그러니까 사건이나 소동을 야기한, 불러일으킨 근원을 비유한 게 진원지입니다. 그래서 그 폭발이 점차 동심원을 이룬다. 동심원. 같은 중심을 가지는 반지름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원이 동심원입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렇죠? 이 특징이 나왔어요. 자, 이를 의사소통 구조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구조에 적용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의 진원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일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으로 전달되죠. 이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특정 정보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방식이다. 동심원 방향으로 확산되는 방식이다. 이겁니다. 반면에 내파는 자, 내파. 자, 내파라는 거는 속으로 터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폭발의 진원지는 없어요. 어느 곳이나 폭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정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온의 의사소통 구조를 내파와 외파로 분류한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의사소통의 정보의 진원지가 중심부 한 곳이냐 아니면 여러 곳이냐에 따라 의사소통의 구조를 외파와 내파로 구분한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의 그 문장을 인용하지 않고요. 변형합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나름대로 표현을 달리하는 것들이 같거나 다른 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독서에 가장 문제 풀 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주 표현을 바꿔보는 겁니다. 자, 이를 의사소통 구조에 적용하게 되면 수신자가 어떻게 돼요? 다른 정보 생산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스스로 정보를 또 생산합니다. 또 생산에 직접 개입해요. 그럼 정보의 중심이 되죠. 그것이 바로 뇌파적 구조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정보의 수신자가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정보의 중심이 되고, 그게 바로 뇌파적 구조고, 수신자가 정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뇌파적 구조에 적합한 거고요. 독자가 또 직접 개입하고, 이런 경우에는 뇌파적 구조지 외파적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또 독자의 반응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뭡니까?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니까 뇌파적 경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변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게 독서의 기본,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잘 잡아놨기 때문에. 자, 매클론의 관점으로 보면 한 미디어는 외파적 구조에 적합하고, 그쵸? 한 미디어는 외파고, 쿨 미디어는 뇌파겠죠. 적합하다는 얘기는 어떤 이유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다, 해당한다, 상응한다, 적격하다, 합당하다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휘 능력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의 종류와 의사소통 구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셨죠? 뭐라고요? 매체의 종류,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구조의 관계다. 이렇게까지도 정확하게 집어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매클론의 매체 이분법이 지닌 한계와 의의는 뭐냐? 이와 같은 매클론의 매체 이분법은 분류 기준이 자의라는 말 오늘 많이 쓰는데요. 이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임의적. 제멋대로 질서 없이 하는 거죠. 이런 여러 성격을 동시에 지닌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특정 매체를 한 미디어 혹은 쿨 미디어로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이분법으로 이제 나눴잖아요. 그 한계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그 한계가 있지만 그의 이분법은 매체에 관한 인식론적 지평이라는 어렵죠 단어,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이제 비유한 겁니다. 우리 지평선 할 때 지평이거든요. 전망, 가능성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매클론의 매체 이분법, 이 진 한계는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었다는 거죠. 여러 성격을 동시에 지닌 매체가 등장하면서 특정 매체를 한 미디어 혹은 쿨 미디어 중 하나로 딱 단정 지었잖아요.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매클론의 매체 이분법의 한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전체를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매클론의 매체론을 설명한 거고요. 이 매체를 의사소통에 사용된 단순권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체 자체가 지닌 의미에 주목한 겁니다. 자체. 이를 바탕으로 매체가 달라지면 뭐다? 컨텐츠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매체는 인식 체계, 사회 질서, 의사소통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의 양, 그리고 수신자의 정보 참여 방식, 태도, 그 다음에 수신자의 정보 참여 방식과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매체를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 기준을 또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분은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죠. 한계라는 지적, 손가락질을 받았죠. 하지만 그의 매체 이분법은 매체에 대한 인식론적 지평을 넓힌다는 그런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오늘 아주 유익한 그런 지문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매클론의 매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어떻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이제 진심으로 바라고요.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에 한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고맙겠네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